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거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복지부랑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홍선미 교수님이 전문위원회 위원장 하고 계시고 제가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 연구하기 전부터 해서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뭐 나중에 사례에도 나오겠지만 뭐 김수홍 선생님의 네트워크로 일본에도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좀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분야도 중요한데 이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이 없으면 아주 당위론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이제 무엇이 과제이고 무엇을 제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돌봄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원 환자 네트워크 사업 이거를 이제 올해 계속 조금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했었던 회의도 이태수 교수님께서 전체 진행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요즘 광고하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버스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돌봄 SOS 이거는 이제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제 거기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좀 자문으로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복지재단 또 실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현장에 가서 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중앙정부 정책보다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발표할 내용은 제가 그 전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신영정 교수님께서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기존에 발표하던 거 한번 제가 막 끄집어내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또 기존에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해서 가능한 한 기본 개념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 아마 구체적인 사례나 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사진으로 찍은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현장을 많이 다니는 스타일인데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현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좀 느끼고 그 어려움을 그 다음에 현장에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서론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우선은 뭐 이러한 호정 콜로키움 해주신 시정전 선생님께 뭐 좋은 자리에 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속도가 괜찮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이크 상태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예. 슬라이드 배경과 필요성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예, 다음 장.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앞으로 전장이에요. 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 추적조사 코호트 연구를 한 거고요. 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명을 5,000명 팔로우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건데 이 그림이 주택, 주거까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 공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우선 그래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그 위에는 남성이고요, 아래는 여성이고요. 세로축은 자립도입니다. 가장 위에가 자립이 굉장히 높은 거고 맨 아래가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여성이고요. 여성하고 남성이 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위에 그립인데 10%가 87세가 되도록 아주 팔팔하고요. 19%의 남성은 벌써 6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부터 기능 상태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70대 초반에서 기능이 확 떨어지고요. 한 70% 남성은 70대부터 일상생활 기능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80대 후반이 되면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성은 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엔 10% 아주 좋은 DNA를 가지고 계신 분, 뭐 가끔 뭐 등산도 하고 외국 가고 뭐 철인 이런 거 있죠. 근데 여성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여성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빨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서서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노인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기능이 이렇게 연령에 따라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평소에도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라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참고문헌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앞에 나온 슬라이드를 보다 좀 쉽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노화라고 해서 그래프가 병적 노화의 상태가 돼서 기능 상태가 이제 툭 떨어지는 거죠. 자연적인 거면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병적 노화가 되면 기능 상태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볼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죠. 뭐 가벼운 만성질환은 괜찮은데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또 암 같은 게 있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또 어디 삐끗해 가지고 허리가 다쳤다든지 골절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이제 툭 떨어지는 거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회복이 다시 되기도 합니다. 이 그전 상태 비슷하게. 그런데 간혹 불행하신 분은 뭐 골절, 피머 프랙처, 골절이 됐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 자기가 지내던 뭐 혼자 힘들어도 지팡이 짚고 살고 혼자 밥을 어떻게 해 드시는데 이제 그 상태가 안 되고 완전히 자립생활이 힘든 불가능한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요양보험의 1등급, 2등급을 받아서 이제 시설에 가거나 근데 노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암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하면 젊은 사람은 확 회복이 되는데 노인은 이게 회복이 안 돼서 오래 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한 3달, 3달이면 짧은 겁니다. 막 1년, 뭐 이렇게 이제 병원에 살다 보면 이 정상 상태로 이제 돌아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인인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노인이 되면 맨 아래 보시면 이 폐용증후군, 일본에서 쓰는 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능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육도 줄어들고 감각도 떨어져서 정신감각 요리를 해도 맛이 없고 씹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살에 걸리고 이러한 이제 기능 상태가 떨어져서 난청이 있으니까 소리는 크게 빽빽 지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 호흡기 질환 이런 데다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갑자기 이제 급성기 질환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막 설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폐렴이 생긴다거나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기능자가 훅 떨어지는데 이 젊은 사람은 이게 바로 회복이 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생겨도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준 슬라이드는 다 일본 자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뭐 그나마 이런 일본 자료라도 있는 게 저는 우리의 현실을 고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쭉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돼서 이제 쭉 대부분이 이렇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얘기했었던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한번 툭 떨어지고
또 한 번 문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맨 아래 기능 상태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맨 처음에 이제 잘 지내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립생활이 가능한데 이제 급성기 한번 툭 들어가죠. 그러면 기능이 훅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요지원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을 혼자 못하는 상태까지 툭 떨어지죠. 저도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허리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아주 저 스스로도 절감을 했고요. 아마 이제 주위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르신들 보면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능 회복이 안 되고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할 거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노인들이 몇 번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회복이 돼서 또 잘 지내는데 이게 또 한 번 쿵 넘어져서 다치시고 맨 아래 보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80이 넘어가시면 이제는 뭐 거의 베드리든 비슷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매도 심해지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뭐 극단적인 형태로는 식물인간 비슷한 그러니까 요양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상태로 계실 텐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제가 왜 하냐면 이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자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고요. 누구한테 어떤 돌봄을 어느 시기에 제공할 거냐.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도 그렇고요. 건강 돌봄도 그렇고 이 공공기관에서 하면 복지도 그렇고요. 보건도 그렇고 자꾸 취약계층의 시각이 가 있어요. 취약계층은 돈도 없고 혼자 살고 주거 환경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미 70 넘어가면 병이 이미 뭐 당뇨 한 20년 돼서 다리 자르고 눈은 실명하고 어떤 분 어르신은 뭐 생활의 의지까지 다 포기하고 막걸리 한 통으로 매일매일 지내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으로 그분 중에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가서 이제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역에 살더라도 이제 고시원, 뭐 쪽방 이런 데서 이제 근근히 나오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지나 보건은 자꾸 이제 기존에 이 불쌍한 사람, 취약한 사람 찾아내서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 이 이제 관행 때문에 자꾸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텐데 이 회복의 포텐셜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유직이라고 되어 있는 바닥 상태에 쭉 지속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편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편복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공공이 또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는 사업이 자꾸 취약계층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이에요.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 행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은 보편성을 갖기 어렵고 회복이 굉장히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공공이 이 사람들마저 사회적인 취약 사람을 무시하고 여기 급성기하고 회복기 이 사람들은 포텐셜이 굉장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누가 케어를 해주면 그 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또 요리하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데 그래서 이게 대상자를 누구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도 사실은 등급이 너무 지금 재가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보다 자꾸 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어떤 포텐셜을 가진 사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타겟 설정을 할 때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도 그렇고요. 서울시 돌봄 SOS와 다른 정책에서도 지금은 서울비로 하기 때문에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예요. 대부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와 보건이 무료이듯이. 근데 이 급성기하고 회복기 대상으로 하려면 돈을 좀 본인 부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목욕을 해준다, 또는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 돈이 있는 사람, 급성기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이 어떻게 보면 보편 복지, 그 다음에 급성기 회복기, 포텐셜이 있는 사람, 경제적 수준과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때 경제적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과 관련돼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케어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스터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링크를 해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급성기하고 요양병원하고 또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동네 의원,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스터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연구로는 맨 아래줄에 있듯이 남자는 지금 얘기했었던 툭 떨어지는 겁니다. 툭 떨어지는 거. 이걸 남자는 3번에서 5번, 여자는 6에서 7번, 여자가 오래 사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거친다는 거죠. 급성기 툭 떨어졌다가 서서히 또 회복돼서 집에서 또 지내다가 또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시설에 가서 끝을 마감하는 이 급성기에서부터 회복기 케어 사이클. 요 사이클을 아마 우리도 겪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중간이 별로 없죠. 급성기하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은 사실은 지금 차이가 별로 없어서 중간에 회복기, 뭐 리하빌리테이션. 물론 뭐 우리 김수홍 이사님 뭐 희연병원도 그렇고 제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도 최근 회복기 재활 시범 사업이 있어서 급성기 이후에 회복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이라든지 안 되면 요양병원 장기간 이제 가는 것으로 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성기 이후에 없어요.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던가 집으로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가능한 한 대상자의 요구, 의료적 욕구, 그 다음에 자립적 돌봄 욕구에 따라서 잘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온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크게 이 커뮤니티 케어, 영어로는 인티그레이티드 케어, 헬스케어와 소셜 케어의 인티그레이트, 겹친 부분, 인티그레이트 케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트 케어. 그 기존의 의료는 의료 문제에서 해결하고 예를 들어 기존의 이제 돌봄 복지 문제는 복지든 장기 요양에서 해결하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 복합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 앞에서 나왔듯이 그 다음 이 회복기 툭 떨어질 때 저는 크게 3가지 형태 A, B, C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내용이나 이거는 조금 용어는 바뀔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는 헬스, 메디컬 케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생활 지원, 먹고 자고 움직이고 목욕하고, C는 사회적인 네트워킹, 친구들 만나고 어디 뭐 놀이 등산도 가고 뭐 간단한 이런 요 3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노인의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병만 해결도 안 되고 먹는 걸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특히 이런 거에 한번 쿵 떨어졌을 때 이 3가지가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치료 다 했어요. 가시라, 댁에 가시라 하는데 대상자는 아직 집에 가라니. 나 아직도 힘들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가라니.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병원에 수술 다 했으니까 가세요 하는데 집에 가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A, B, C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포텐셜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물론 어떤 경우는 요양병원에 가서 있어야 되기도 하고 뭐 회복기 재활병원에 가서 계셔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집에 가서도 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노인의 경우에는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에 따라 이거는 제 썰입니다. 이 ABC의 포션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급성기는 의료적 욕구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회복기는 사실은 의료적 욕구보다는 이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유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누구 사회 생활 서포트가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있는데, 사실은 치료라고 보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해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생활 지원만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대상자의 일상생활 능력, 그 다음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그 질병의 특성, 이것에 따라 이 ABC, 의료와 건강, 그 다음에 생활 지원, 돌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연결망, 사회적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컨비네이션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의료는 의료만 하면 돼요. 기존에 병원 가서. 그 다음에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이건 아직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저소득층밖에 없긴 하지만, 생활 지원을 해주면 돼요. 뭐, 누구 헬퍼를 불러서 하던, 뭐, 돈을 써서 뭐, 어디 누구를 해서 목욕을 하던, 가족들이 하던. 근데 이게 노인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병도 누가 체크를 해주고, 일상생활 잘 하는지, 약을 잘 드시는지도 봐줘야 되고, 갑자기 설사가 내가지고, 뭐,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죠. 다른 원리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팀 어프로치를 하는데, 의사는 당뇨약 처방을 하고 이제 당뇨약 잘 드시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헬퍼 집에서 이제 목욕하거나 지금 가사 도우미가 와서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못 먹는다. 의사의 말대로 하면 당뇨하고 인슐린 열심히 드셔야 되는데, 설사하고 못 먹는 사람 인슐린 먹으면 그 쇼에 빠져서 돌아가시죠. 이거를 누군가 코디네이션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설사했어? 하루 종일 못 먹었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해주면 기능 상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회복이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 저는 뭐 하여간 이거를 어떻게 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며, 이거를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대상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저는 뭐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복지 동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뭐 아니요, 예.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도 노인들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뭐 서베이 조사들을 했고, 거기에 보면 장기 요양에 관련된 거, 건강, 그다음에 뭐 불식사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시사점과 대책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 얘기, 돌봄이 필요하고 먹는 거 영양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는 정책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건대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교수님들하고 스터디를 한 건데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여기 T1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T1, T0, T1, T2, T3가 있어요. T0는 입원했을 때, T1은 퇴원할 때, T2는 퇴원한 지 한 달 지나서, T3는 퇴원한 지 3달 지나서. 이게 올라갈수록 사실은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입원했을 때보다, 노인을 입원했을 때보다 퇴원할 때 기능 상태가 다 안 좋아져요. 이게 이제 대단한 기능이 아니라 먹는 거, 여기 웨이트 로스, 디스파지아, 폴리파마시, 페인, 모빌리티, 뭐 디프레션, 그 다음에 요실금, 인지장애 이런 건데, 퇴원할 때 더 안 좋아지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퇴원해서 한 달 지나서 T2, 기능 상태가 확 떨어져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제 잘했으니까 집에서 잘 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팔로우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기능이 한 달 지나서는 엄청 힘든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프 얘기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3달 지나서는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3달 정도 되면 버티다가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3달 지나서도 이게 기능 상태가 나빠지면 이거는 돌아가시는 정도고, 그 3달, 근데 이제 여기 1달과 3달 지날 때까지 얼마나 본인과 가족이 힘들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는 표현을.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약 줬으니까, 병원에 계시면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주사 잘라주니까. 근데 집에 가서는 이거 병원에 가자니 자식은 서울에 잘났다고 교수라고 누구 불러서 갈 수도 없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퇴원하라 그랬는데 또 의사한테 가서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병원에 불쑥 간다고 대학병원에서 뭐 외래해 주지도 않지. 제 사례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 선생님들, 부모님들 보면 퇴원하고 나서 돌봐준 사람 없으면 1달 동안 엄청 힘들 겁니다. 이거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요때 해결을 못하면 요양병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면 뭐 빨리 회복돼서 올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서 급성기 퇴원 이후에 이 돌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 생각을, 이 연구, 뭐 생각도 그랬고 연구를 해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아마 다른 스터디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일본 자료인데요. 일본에서 역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 여기 색깔별로 차이가 나는데, 맨 그래프의 빨간색 이 이제 급성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이 이제 지혈포괄 케어 병동, 그 다음 세 번째가 회복기 요양병동. 이렇게 다양한, 뭐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의료기관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1위라고 표현이 된, 퇴원할 때 가장 뭘 해줬으면 좋겠냐 걱정하는 거, 식사, 배설, 이동, 돌봄입니다. 그게 급성기든 요양병동이든 이게 이제 가장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문하고 재활. 특히 급성기일수록 조금 높긴 하지만 이게 꼭 급성기는 아니라, 일본의 경우는 좀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쫓아내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불안해서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퇴원 안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고 여러 가지 간호, 돌봄, 재활, 뭐 급성기일수록 세 번째가 이제 의료적 처치. 그래서 의료하고 돌봄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지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 다음 자료입니다. 다 뭐 아시다시피 이 건강 헬스케어하고 소셜 케어하고 그 다음에 하우싱, 이 세 가지가 같이 되어야만 액티브 리빙 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은 그나마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보편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사회적 지원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사례를 드는데,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누가 병원에 가졌으면, 밥이라도 누가 좀 해줬으면, 도시락이라도 갖다 줬으면. 근데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 동생이 같이 대전에 근처에 사는데 동생 부부도 맞벌이 하느라고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식사를 차려줬는데 혼자서 그거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드시다니까. 이제 이 사회 서비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인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복지의 측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긴 한데, 노인 보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일시적인 서비스, 이 부분은 아직은 굉장히 없는 것 같다. 주택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행히 국토부가
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정책들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죽어도 이거 만만치가 않은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콤비네이션 할 거냐. 이제 어떤 한 가지가 너무 세게 나가면 나머지가 못 쫓아와서 이게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할게요. 뭐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노인이 돼서 가능한 한 집에서 또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서 살 수 있다면 이게 뭐 한 가지로 안 된다. 여기 이제 이송이 있는데요. 제가 한 5년인가 한 그 전에 이 봉고 투석 봉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투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봉고차에 투석 환자 태워가지고 실어 나르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의료법 위반이죠. 특정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투석하시는 병원은 뭐 옛날 얘기지만 어떤 분은 뭐 짜장면까지 그냥 그날 먹고 그냥 어차피 투석을 할 바에 도시락까지 주고 아니 봉고차에 환자 실어 나르고 거기까지 밥까지 준다. 옛날에 저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그랬는데 요즘 자꾸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의 문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케어를 받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물론 모랄 해저드가 생기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도시락 배달까지 뭐 해주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장기 요양이든 건강보험이든 이거 개발 없이 지역 사회에서 이 해결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 건강보험 우리 김동훈 부장님도 계시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아주 경직돼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수가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리고 형평성 얘기하면서 수가 아주 짜게 만들어주고 지금 커뮤니티 관련해서도 상담 수가 만들었잖아요. 한 4만 원, 5만 원 하나. 그거 수가 몇 개 만든 걸로 커뮤니티 케어 보험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택도 없는 거죠. 이 기존의 보험에 관련된 법, 기존의 수가 방식, 기존의 수가 개발 이런 수준으로 이 보험으로는 뭔가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수가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희 이사장님 계실 때 좀 확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시기가 누가 와서 또 이런 거를 보험을 해서 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책 현황은 뭐 많이 아실 거라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뭐 복지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2기가 되고 선도 사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다음 슬라이드요. 여러 가지 좀 현장에 돌아가는 얘기를 뭐 지금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 선도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 사업하는 지역뿐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국정과제로 작년인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아마 다음 정부가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정부에서 했었던 정책 과제를 다 버리는데 조금 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고요. 전임이 했던 거 되기 싫다고 해봐야 티도 안 나고 근데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국정과제 수준으로 정책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다음에 선도 사업, 시범 사업을 하는데 뭐 그나마 공단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가 돼 있다. 요거를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 선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것에 대한 공유도 그렇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주거도 해야 되고 뭐 IT도 해야 되고 로드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얘기하면 연구는 합니다. 근데 연구자를 누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게 연구자를 지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보고서 공개 아직도 안 했어요. 연구 10개 이상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단에서 공개를 안 한다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윤 교수님이 보고서 제도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파일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무슨 연구를 왜 어디서 했는지 왜 했는지 복지부 공무원들도 아마 이제 인수인계가 돼가서 공무원들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조금 안타깝고 두 지역에서 다시 이제 선도 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선도 사업하고 뭘 다르게 접근을 해서 어떤 퀘스천을 가지고 할 건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기본은 뭐 탈시설, 탈병원과 커뮤니티 인프라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크고 커뮤니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탈시설화를 시킨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인프라가 받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드라이브를 탈시설, 탈병원화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거나 대안적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시설, 탈병원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김수홍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가시거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집 다 팔고 가요. 처분하고.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도록 다 정리하고 나 여기서 죽겠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시설에 뭐 먹여주지, 따뜻하지, 친구 있지, TV도 보지, 겨울 한파에 걱정 없지. 이 시설을 버리고 지역에 왜 갑니까? 집도 없는데. 이거를 정부가 정말 시설을 못 가게 하든지 또는 시설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시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해주겠지만 그것을 뭔가 지역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제가 봐서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가 한두 개, 상담 수가 4만 원, 5만 원 이거 만들어서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 필요한데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김용희 이사장님 자료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연계 조정 코디네이션인데요. 연계 조정도 뭐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들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력 확충을 서울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확충을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들 동사무소에 다 배치를 했는데 코디네이션 할 자원이 없는데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지역에 가서 코디네이션 할 수가 없어요. 발굴은 잘해요. 읍면동 사무소가 한 게 그거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행정, 보건 행정이 발굴은 잘합니다. 근데 해결 능력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아예 뭐 대상자가 되는 수급 대상자가 되면 그나마 그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틀에 해당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차상위, 장교양 등의회자,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결해 줄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력 확보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인력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 인프라 실제 역할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 3년도 안 돼서 그냥 동사무소의 일반 직원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자치와 뭐 행안부에서 지금 두 개의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코디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제한도 있긴 한데 이게 지역의 권한과 지역의 자치 이거를 늘리지 않으면 지자체 단체장은 어유 내가 단체장일 때 중앙정부에서 5억짜리 받았어 이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팀장, 과장의 손에서 그냥 기존에 하던 복지 행정 수준으로 노인들 찾아서 뭐 도시락 배달해주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게 잠깐 돈 매덕 주는 수준으로는 이 지방자치화에 이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이 걸리면 큰 병원에 내가 서울에 큰 병원 가서 한번 진단 받고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는 움직이지도 어려운 노인들이 내가 목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복지사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도시락 받겠다고 저기 뭐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동네에서 누가 와주면 돼. 지역자치화가 이거는 지역화를 어떻게 돌봄을 지역화할 거냐 이 고민이 없이는 의료는 큰 병원 가지만 중증병원 이거는 이제 고민을 근본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국회 이게 이제 희연병원에서 소개시켜져 가지고 저도 갔지만 하마무라 이 병원장님이신데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한번 기존 기동민 의원도 계시고요. 여기 이제 사진 국회의원들 다 그 다음 사진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고쿠라 재활병원이고 저도 뒤에 보면 이제 이 고쿠라 재활병원 소개로 일본의 커뮤니티 지역 포괄케어 뭐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도 가서 이제 보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가서 봤는데 이 정도의 정치적인 관심, 정책적인 관심을 또 끌어낼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원들이 몽창 갔어요. 갔다 오셔서 한 게 사실은 장기요양의 법 하나 바꿨습니다. 방문을 하는 수가를 줄 수 있도록. 뭐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법을 바꾼 것만 해도 큰 성과인데 이 정치적인 관심들이 컸고요. 저도 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의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의협의 정책이사 성정호 뭐 소위 말하는 현 의협의 브레인 이라고 할 수 있죠. 의협에서도 조금 늦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은 스터디를 내부적으로 하고 해왔습니다. 지금은 워낙 정치적으로 의협과 정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별로 얘기를 안 꺼내고 있고요. 의협의 경우에는 이 기승전 수가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편 안타깝긴 한데 예를 들면 방문당 수가 11만 원, 12만 원으로 안 된다. 일본처럼 20만 원 다오. 예를 들어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상당히 제도 개선, 법도 그렇고 바뀔 게 굉장히 많은데 지역 단위 가버넌스도 근데 하여간 의협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초기에 갖고 있다. 의협 내에서도 많은 개업한 의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초기에 나왔던 비판인데요. 내년도 선도 사업도 제가 예산 오늘 회의하면서도 그 질문을 했는데 지자체 보조금이 두 개 사업 지역에서 하는데 5억, 1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수가를 받도록 방문 진료를 하거나 방문 간호
그다음에 요양을 할 경우 이제 기존에 이제 수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또는 장기요양에서 그냥 쓰게 하는 거고 중앙정부는 한 지자체에 뭐 5억 정도 예산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사업을 해봐라. 시범 사업을 해봐라. 그런데 건강보험 하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돈을 쓸 거면 그 돈을 어느 정도가 지금 추정을 해서 쓸 수 있겠다. 어떤 부분에 급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를 대대적으로 신설을 하거나 또는 수가를 인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수가는 안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간 사람이 일상생활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수가를 깎겠다든지 이런 좀 전체적인 어차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재정을 쓸 거면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꼽을 치고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보험공단이나 심평원 혹시 계신 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면 몰래 있는데 있으면 좀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2019년 초반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좀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고 파라다임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행자부로 바뀌었지만 행안부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주도적이에요. 선도사업지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아직 좀 구체성이 잘 안 보이고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리피트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자료부터 갈까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로서 가장 커뮤니티 케어에 근사한 자료가 이 자료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서 나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이고요. 모르겠습니다. 2020년부터 앞으로 4차 기본 계획이 또 어디에서 연구는 하고 있겠죠. 아마 보사연 같은 데서 하겠죠. 또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이게 여기에도 보면 건강돌봄 커뮤니티 케어 하겠다 이 얘기는 있는데 그 다음 자료 볼까요? 이 주거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재가 요양 강화시켜서 요양병원은 왼쪽 그림을 줄이고 지역사회 재가를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다음 슬라이드 세부 자료를 보면 이 기존 정책하고 사업 그 다음에 별 관심 없이 정책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그냥 다 껴넣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필수 의료 필수 의료 CT, MRI, 초음파 이거 하는 거 하고 커뮤니티 케어 급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거 하려면 1인실, 2인실 뭐 무것도 필요합니다. 보장성 강화 필요한데 CT, MRI 이거 다 병원 중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예요. 이게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의료 만성질환 관리 제가 1차 의료 선도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위원장을 했는데 저도 거의 포기를 했고 지금 박형근 교수님도 사업 단장하다가 뭐 때려치고 나갔는데 기존에 하던 거 그냥 갖다 놓고 커뮤니티 케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보험 요양들 커뮤니티 케어 추진 새로운 것도 없고 획기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정책들 사업들 국토부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임대주택 뭐 어쩌고저쩌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획 그냥 조금 말 바꿔가지고 이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대단한 기본 계획이 그냥 짜집기만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이게 택도 없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거 얘기 좀 그만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하면 참 자존심도 상하고 안타까워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몰래라도 좀 보고 대놓고 카피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몰래라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요구 맨 아래 보시면 이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최근에도 발표하셨고 그 전에도 자꾸 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인용문에 초기 추정인데 인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용익 이사장님한테 혼날 각오하고 몰래 인용합니다. 허락 안 받고 뭐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김용희 이사장님이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돌봄 요구가 있느냐 이 추정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제로 어떤 데이터를 돌렸는지. 그런데 뭐 그거는 둘째치고 복지에 관련된 노인들 ADL 200만 명, 그 다음에 만성질환 노인들에 관리해야 되는 거 약 250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뭐 100만, 뭐 오버랩이 안 되게 아마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인구의 10%가 돌봄의 요구가 있다. 이 요구가 있고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무슨 서비스와 어떠한 보험 급여가 필요할지 이게 상당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잘 연결이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력과 시설까지도 사실은 추계를 했어요. 정부도 추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추계에 대한 로직, 데이터 이게 정말 맞는지, 이만큼의 인력들이 필요한지, 이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간보호센터 예를 들어서 여기 5만 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뭐 한양대 예를 들어서 한양대 노인이 얼마고 거기에 이런 데이케어 센터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추정이 돼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국고든 지방비든 보험 재정이든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게 사실은 좀 나와주고 그걸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필요하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필요하고 자치구 하나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시설에 간 사람이 시설에 늦게 가는지 테스트 해봐라. 이러한 가정 어썸션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공단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김윤 교수님도 오늘 자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도 발표를 했지만 기존의 사회적 입원이 요양병원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사회적 입원의 지역사회로 올 수 있는 대상적 규모를 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추정으로만 끝나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 경도인 사람이 시설에서 병원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생활하려면 어떠한 케어가 제공이 돼야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다. 요게 대한 이제 구체적인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공단에서도 사회적 입원이 왜 그런지 복지부의 기존의 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기초적인 것들은 됩니다. 왜 입원을 하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가족에게 부담이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특히 입원하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사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요양병원이 너무 많고 너무 입원이 쉬우니까 지역사회 나오기가 너무 좀 어려운 거죠. 아무나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고민까지 하려면 전체 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제 그 고민을 보건복지부의 담당 부서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일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급성기 장기요양이 크게 있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버랩이 돼 있는 게 문제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오버랩이 돼 있고 1차 의료도 그렇고 보건하고 복지, 의료가 이제 오버랩이 돼 있어서 이게 오버랩돼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을 꺼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촘촘하게 연결을 시켜야 줘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시설 중심의 급성기 장기요양인 것을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뿌려줘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뿌릴 거냐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뭐 링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이 링크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병원과 시설이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다들 시설 입원. 뭐 심지어 그래서 현재 시설에 가는 게 병원에 가는 게 비용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역사회 그거 만들려면 수가도 그렇고 공급자도 그렇고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더 듭니다. 더 들 것 같아요. 수가도 밸런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 김수홍 대표님하고 지난번 갔을 때 일본의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가를 조절해서 지역사회보다 병원이 수가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그 비슷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도록 수가와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병원 시설은 굉장히 수가가 싸고 쉽고 지역사회는 지금 수가도 없고 이걸 만들려는 아까 의협처럼 방문당 2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방문 재활, 방문 간호 지금 요양에 있는 방문 간호도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으니까 지금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간호 수가만 올려줄 수 있느냐? 올려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 수가의 밸런싱 이것까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흐름 급성기하고 요양병원 내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 따른 흐름 이 흐름이 없으면 급성기하고 요양병원하고 끝나는 거고 중간에 그 다음에 특히 지역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링크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시설과 지역사회 링크 그래서 전 통원하고 통소 단기 입원 입소 이게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재택 의료를 할 때 개업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병원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를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는 병원도 이 사업을 하도록 풀어줬는데 특히 통원치료 아까처럼 환자 실어 나른다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다시 집에 간다 이거는 개업 의사들이 단독 프랙티스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돼야 돼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뭐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거 왔다 갔다 실어 나르고 하려면 가능한 한 접근성 부분을 고려를 하고 병원이 너무 폐쇄적으로 시설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숨 쉴 수 있는 통원 통소 이거를 많이 확충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험이나 이거를 왜 안 하나 요양병원 내에서 상담수가 이거 그거는 그냥 하는 신용 잠깐 내는 것에 지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설 간의 협력 시스템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거 하면서도 그렇고 1차 의료 하면서도 그렇고 1차 의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사들 수가 좀 바꾸자 하면 공단이나 심평원 그다음 보건복지부 수가 담당하는 부서 수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 공단과 심평원은 뭐 일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수가 한두 개 만들고 나서 정권 바뀐다.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생각을 다 털어내고 좀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장관님이 이 사업을 좀 제안하시고 대통령의 아젠다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좀 세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과 목표 또 조금 많이 구체화돼서 지역 내에서 선도 사업을 할 때 야, 요거 하면 시설 들어가는 사람 한 100명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하면 가족들이 부담을 좀 감소 많이 시켜서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인 계량적인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시설 중심의 이 드라이빙 포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참 어렵는데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거 급성기 이렇게 많은 급성기 병원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고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현재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앞에서 공단 자료에 있듯이 이 사회적 입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은 사회적 입원이 굉장히 적겠죠. 특히 1등급, 2등급은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도 사회적 입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요양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적 입원을 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이 흐름을 조금 기능에 따라 전환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증이고 사회적 입원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에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가능한 재택의료, 그 다음에 방문, 그 다음에 외래, 주야간보호, 여러 가지 통소,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설계를 안 하면 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올 수가. 그래서 크게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하는 동안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보험 쪽 부서하고 별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을 걸로 기대합니다만 제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별로 못 만나서 1, 2년 사이에 이런 소통이 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보건복지부 모 국장이 국장인 자기한테도 공무원들끼리 자료 공개를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아니 다른 부서랑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데 자료를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준다는 게 이게 그러한 태도로는 그건 없어졌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의료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돌봄 부분 이걸 어떻게 대대적으로 확충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것 같고요.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에 관련해서도 크리티컬 패스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대적으로 확충할 거냐.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재가 요양 요 정도 수준으로는 택도 없는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회복기 재활은 일본 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도를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성기 이후에 노인의 경우에는 회복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 연구회, 뭐 이거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 연구회 이런 것들은 만약 학회에서도 상당히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하는데 오른쪽 사진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건강보험하고 개요보험에서 몇 가지 수가들을 만들면 이
불연속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어떻게 재화를 가능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 제안들을 하고, 그 다음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수가를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어떤 수가를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에 대한 제도 개편, 수가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아주 릴럭턴트하게 수가 하나 만들어주고 큰 거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이 그러면 기존의 수가와 새로운 수가들의 흐름들을 다 이제 만드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거는 급성기에 있는 것들을, 급성기에서 재활을 2시간 받는 거를 기간을 아주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급성기에서 3시간을 받게, 강도는 줄이고 강도는 늘리고 기간을 줄이고, 그 대신 회복기를 늘리고, 회복기의 강도를 늘리고 회복기의 기간은 줄이고요. 그 대신 그 아래 슬라이드 보면 방문 통원, 이게 톡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기존에 없는 통원을 단기 집중 재활을 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급성기하고 시설 중심에서 하던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역사회 쪽에서의, 그 다음에 장기요양에서의 재활을 확 늘리고 통원 통소를 중간중간 팍팍 박아넣는 단기 집중재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도 설계를 건강보험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좀 수가 설계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요양병원 경기도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재활 사업을 하는 병원, 요양병원, 뭐 치매하고 뇌졸중 재활 때문에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뇌졸중 환자들인데, 오른쪽 아래 환자들은 제가 다닌 병원 중에 가장 경증 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복을 입고는 있지만 세 분 다 혼자서 트레드밀을 하고 있어요. 바이크 하시고 계시고, 이분들은 당장 집에 가도 될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사진 3개는 맨 위에 사람, 왼쪽 위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보조를 누가 해주고 있고요. 뭐 그 아래는 지팡이는 없지만 누군가가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물론 혼자 걷지만 잘못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혼자 재활을 하는 거고요.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가려서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은 혼자 지팡이를 걷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복도에 지지대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굉장히 요구가 다른데,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는 모두 다 당장 집에 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수가도 그렇고 아직 우리나라에 허점이 많은 거죠.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 집에 가기에 이른 분도 많고, 좀 집에 가더라도 왼쪽 아래 계신 분, 누군가가 외출을 하거나 누군가가 집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누군가가 병원에 올 때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걸 하면, 또는 가족이 돌봐주거나 이런 걸 하면 집에서도 지역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에 가려면 기구도 필요하고요, 주택 개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필요합니다. 너 걸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장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갈 수 있는 사람, 아까 그 공단 데이터처럼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게 할 건지, A, B, C, 이걸로 찾아주고 이걸로 제도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인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치매 국가 책임제 얘기를 했어요. 치매도 제가 보니까 절대 집에 못 가는 분이 계시고요, 조건 하에 집에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 왼쪽은 정말 고연령이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의사소통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계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멀쩡하신 분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덩그러니 그냥 뭐 하루 종일 소일해요. 어, 야간에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증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들 분 중에 약을 안 드시거나 관리를 안 하면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밤에 배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밤에 배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분들도 약 조절을 하거나 누가 돌봄을 해주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 우선은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 화면이 가려서 안 나오는데 이분은 이 폭력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가족이 포기를 하고 이제 왔는데 병원에 와서는 폭력 성향이 없어졌어요. 약을 드시고 근데 이분은 아예 이제 상을 차려놓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이분은 여기서 생활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색칠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처럼 이 색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치매의 경우에 문제행동군이라고 문제행동군이 있어서 막 폭력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싸움을 하거나 막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밤에 이제 배회하거나 복도를 왔다 갔다 탈출을 하거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하도 열심히 다들 조용히 색칠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문제행동군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 색칠을 하는 1시간 동안은 아주 얌전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가만 놔두면 옆방에 가서 싸움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약물뿐 아니라 이 행동요법 우리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떠들면 게임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치매 환자들도 폭력성인 사람들도 약과 프로그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 지역사회에서 수가 없어요. 당장 여기 시설도 지금 수가 없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면 집단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가족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상당 부분이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한 15분 정도 안으로 좀 예, 그래야 아까 말한 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재활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 못 들어가서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월세 내면서 병원 뒤에 옛날에 공장에 있던 마을에서 이거 우리 김수홍 대표님 계시지만 그 다음 사진 희연병원인데요. 제가 희연병원 가서 희연병원에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센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 가려서 안 나오네요. 자기 ADL 우리는 보여요. 예. ADL 기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가 그때 가서 태어난 환자들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데이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병원을 다 봤는데 퇴원 환자 어디로 갔는지 데스티네이션 자료 만들 수 있나요? 대부분 병원이 자료 안 나와요. 바로 집인지 시설인지 요양병원인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요양병원 중에도 상당히 커뮤니티 케어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도 그렇고요. 앞에서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 환자복 안 입히고 이제 통도 치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김수홍 대표님, 이사님 통해서 한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원 환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시립병원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서울시 중에 동부병원이 있고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자치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복합욕구군, 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있는 사람에 대해서 퇴원할 때 지역사회랑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보건보다 지금 더 전 자치구에 확장이 돼서 돌봄 SOS 3개월 동안 한 140만 원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송, 그다음에 목욕, 뭐 가사 도우미, 도시락 배달, 뭐 이런 것들을 단기간 3개월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 두 가지 사업은 다른 지자체는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퇴원 환자들에 대해서 지역 사회와 이 링크를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어 플랜 사례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 사진이 이 동부병원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그 자치구의 사회복지사하고 건강돌봄팀들을 불러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무자들이 만나서 우리 퇴원하면 당신네들한테 전화해서 보낼 테니 좀 해다오. 실무자 간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 사업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이제 병원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좀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한 개 병동만 해봤고요. 그 다음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요. 이 사례회의 케이스 컨퍼런스를 이거 하라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들을 동에 배치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희연병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또 그래서 요거를 교육훈련 목적으로 아예 이제 연출을 시켰다. 여기 혹시 요 아래 있는 사이트에 가면 많은 교육 자료들도 있고요. 이런 영상도 있어서 아마 실무자들은 가서 한번 보면 어떻게 사례회의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케이스에 대한 액세스먼트하고 케어 플랜 수립하는 디테일에 대한 샘플이 되어 있고요. 앞에 사이트에 가면 자료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케어 플랜 언제 단기 목표 이게 있고요. 그 다음도 조금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SOS하고 복지하고 연결된 거요. 그 다음 왕진 재택의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하겠다고는 합니다. 왕진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의사가 방문을 하면 뭐 수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 내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제도 설계가 조금 허술해요. 그냥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고 뭐 인센티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걸 촉진할 건지 모니터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대상자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수가 이렇게 조금 수가는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가는 만드는데 이 수가가 아니라 흐름 기전을 만들어줘야 이게 촉진이 되는데 이게 조금 흐름이 없이 너무 하나만 떨렁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 서울시도 돈이 많으니까 재택의료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도 넘어가고요. 김창호 건강의 집 원장님은 좀 잘 아실 텐데 방문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는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장애인 그 다음에 1차 왕진 가정간호 이것만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잘 된대요. 직원들 월급 주고 본인도 뭐 많진 않지만 월급을 받아가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왕진 방문만 기존의 수가 수준에서만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업이들은 제가 봐서는 김창호 원장님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이분이야 뭐 정말 서울시 공무원도 했고 그러니까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그 다음 이거 김창호 원장님이 오른쪽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2020년 들어서 환자가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를 해요. 한 달에 한 이거보다 더 증가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250명 요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실제 재택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안 해서 그렇고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 일본은 하여간 재택의료만 오후 내내
하시는 부분도 있다. 수가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재택의료 하시는 의사분 방문을 했었어요.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의원보다 상당히 깨끗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배낭 메고 오후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짐을 다 꺼내 놨죠. 그래서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 차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구들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동네니까 걸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일본은 아무나 방문을 하지 못하고요. 연락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 스테이션하고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하는 것과 네트워킹을 전제로 재택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 말어.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방문 한두 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의사한테 24시간 전화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실 받지는 않아요.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맨 왼쪽 위에 사진인데요. 제가 이거 일본 갔을 때 얼굴 안 나오게 잽싸게 확 찍었는데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진 팔순 할아버지를 이렇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면 혼자 청소하라고 재활치료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치료사하고 밥을 해서 실제 먹어요. 같이. 왜냐하면 집에 가서 혼자 밥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나라 그 재활의학과 몇몇 가보면 가스기도 있고 소변기도 있고 한데 가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불이 안 들어옵니까? 화장실 왜 물이 안 내려갑니까? 했더니 불 켜다가 화상당하고 불날 수가 있어서 안 한대요.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가스 켜다가 불 나면 집에 가서 불 나서 죽게요? 불이 나오는 상태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밥을 직접 해서 먹는다니까요. 요 정도까지 해줘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요거까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쩔뚝쩔뚝하면서 재활치료 끝나고 요 차에 타러 갑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혼자서 지팡이 없이 멀쩡하게 러닝머신 다니는 분도 병원에 있는 게 우리 나올 수 있는 사람 많고 그 대신 해줘야 되는 게 있다. 이거 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소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인지장애 있는 사람들 통원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살면서도 해서 낮 동안 여기 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오기도 하고 뭐 오전반 오후반 이게 통소입니다. 요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병원이 이거 해줘야 되는데 좀 이게 없어요. 이거 좀 이 얘기 하려면 또 한참 기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나마타 일본에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이 병원에 그 급성기 병원입니다. 응급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택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위급해지면 이 사람을 어디 보내줘야 되잖아요. 나 응급 모르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가세요. 내가 연락해 드릴게요. 갔더니 병원실 연락 받았습니다. 여기 응급 에큐트 케어랑 같이 링크가 되지 않으면 재택의료 굉장히 어렵다. 간호사 혼자 가서 환자 위독해 내주는데 의사 연락 안 받는다. 이거 링크가 안 되죠. 그 다음 일본의 병원에서 이게 병원 응급차가 없으면 세이프티넷 안 된다. 물론 주인은 이 사람들이지만 위에 있는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대충 끝을 내겠습니다. 사진이 많긴 하지만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하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이 사업을 했는데 하여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의료와 돌봄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SOS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초기 단계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SOS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복지와 보건이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양쪽 사람들 같이도 모이고 SOS도 가서 좀 만나보고 하는데 우선 아직 실무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요. 왼쪽에 보시면 복합적 요구를 ABC 세 가지 복합적 요구를 콤비네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 앞에 제가 교육훈련 사이트 가보시면 이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승현, 나백주, 석재은, 그 다음에 실제 박영숙 관장님, 시범사업 하는데 공단의 정현진 실장님, 남기철, 장송랑 이런 분들 강의한 거, 김송 이사님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여기 가셔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를 다운도 받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여러 가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체로 해결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간호 파트는 일본처럼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개업을 해서 방문 간호를 하고 수가를 청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간협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처럼 일본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자전거 타고 조그마한 차 타고 가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모집 중 계속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재택 간호는 굉장히 트라키오스토미를 한 환자까지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욕창이 생겨가지고 사진 찍어서 의사한테 보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콩팥병이 있는 사람, 치매하고 있어가지고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영양사도 가서 냉장고 열어서 한번 실제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의료와 돌봄 이 연계가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 케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런 포괄케어 센터 돌봄과 의료의 창구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면 매니저들이 있죠. 보건사, 간호사 출신하고 사회복지사 출신 우리가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동사무소에 이 사람들을 배치를 했는데 사람은 있는데 엮어줄 서비스가 없는 게 문제죠. 그 다음 일본도 이게 챌린지라서 여기 아마가사키라고 하는 시에 봤더니 이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전문가들이 의사, 치과 의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니저 협회, 간호사 협회, 민간 자원 다 이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야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 고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뭐가 링크가 안 되는지 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누가 가가지고 해준다고 링크가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나중에 참 참고를 하세요. 왜 일본의 경우에도 왕진 이게 잘 안 됐는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주거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개념이 케어하고 주택입니다.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초록색으로 표시된 케어가 많이 필요해지고 사는 하우징 이 기능 이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게 맨 앞에 보였었던 슬라이드랑 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설명하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기능 상태가 툭툭 떨어집니다. 기능 상태가 떨어지는데 우리 하우징 주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맨 위에 있는 경우는 전거 조금 빨리 기능 상태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8세 때 아예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경우는 자택을 리폼을 하는 거예요. 빨리 휠체어 다닐 수 있게 문턱 없애고 지팡이 만들고 화장실에 봉 만들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시기에 맞춰서 78세 기능 상태가 떨어졌을 때 주택 개조를 하고 더 이상 자기가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 84세가 됐을 때 여기 보면 개호 1등급이죠. 개호 1등급이 됐을 때는 시설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능 상태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리폼을 하고 어느 시기에 시설에 들어가고 요것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시설에 들어가 버려서 사회적 이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요양에서 조금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요. 모든 걸 장기 요양으로 할 수도 없어요. 뭐 내가 돈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거를 리폼과 요양과 연결을 하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여러 가지 왼쪽에 보면 필요한 복합적인 의료, 간호, 개호, 생활 지원 이게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 형태냐 맨 오른쪽. 그 다음에 주택 형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꼼꼼하게 있으면 좋은데 역시 일본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 돌봄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주택에 관련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맨 오른쪽 때는 그냥 혼자 잘 사는 사람이고 맨 왼쪽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지켜보기, 식사, 개호, 의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파라다임의 시설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중에 가장 수요 공급이 절절한 게 뭐고 그 중에 장기 요양으로 해결하거나 본인 돈으로 해결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주택에 관련해 모르지만 주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좀 잘해서 그 다음에 장기 요양도 어떤 것들을 링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밑에 1, 2층은 여러 가지 방문 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 다기능 복합시설, 케어 코디네이션 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다양한 주거시설, 기능 상태에 따라서 오른쪽 보시면 그룹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노임도 있고요. 특양,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주거 형태를 언제 어떻게 공급할 건지 어떤 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 모니터링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 내가 좀 열악한 데를 가보긴 했는데 이런 데도 없어요. 병원 뒤에 이렇게 막 봉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시설이 있다. 자, 치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뷰티 사롱, 교류 사롱인데요. 사회 세 번째 사회적인 링크, 사회적인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식사 배달해 줄 수 없고 필요하면 지역사회가 또는 필요하면 스스로 사회 교류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류 살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커뮤니티 카페도 마찬가지고 일본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전 슬라이드예요. 시장에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교류 네트워크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움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를 하자.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물건도 중고 물건도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같이 있어요. 이게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제가 갔던 지역에 이 미마모리라고 이게 독거노인 자살 문제가 있고 죽은 지 한 3달 지나서 발견돼 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말 걸기, 인사하기, 이 사람 생활 잘하나 체크하기, 그 동네인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일본답지 않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동장이 이렇게 문패 있는데 이 지도를 다 가지고 이 지역에 누구 있다, 누구 혼자 산다, 누가 병원에 갔다 이거 체크를 해가지고 다 합니다. 조금 일본 분위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서로 좀 체크해주는 혼자 사는 노인들 이런 시스템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만듭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조금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했듯이 우리 주민 반상회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랑구에 이건 인터넷 침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진이요. 여기 맨 위에 사진을 보면 으뜸원자를 썼습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원류, 공립미츠기병원 이고요. 저도 뭐 하여간 김수홍 대표님 덕분에 좋은 구경을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인터뷰했었던 사진인데 40년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40년 전에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일본이 40년 역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베 총리가 이거 리폼을 하려고 위원회, 국민회의라고 하는 아주 큰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 위원회 보고서를 받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고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를 해야 사실은 조금 움직일까? 제가 봐서는 지금 장관의 파워로는 앞에 이렇게 전반적인 분야의 제도 개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정치적인, 사회적인 심각성, 파워를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과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모랄 해저도 방지를 해야 된다. 가족과 가족의 부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책임성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입니다. 그 다음 재원 조달, 요거는 이제 국비, 지방비, 보험 뭘로 할 건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김윤 교수님도 뭐 재정 교부하자 뒤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이거 상당히 지역사회 재원 체계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해 갈등이 잘못하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 인력, 돌봄 인력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특히 요양병원 가보시면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거 정책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 정책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전달 체계, 오늘도 오전에 전달 체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만 하더라도 노인 관련된 전달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복잡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 복지 전달 체계하고 장기 요양하고 건강보험 이거 누가 어떤 그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금 법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올해 올 겨울 12월이나 내년 초에 아마 될 텐데 이게 단일법으로 갈 건지, 일본의 경우는 단일법이 아니라 관련된 법들 19개 법들을 다 엮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의료법 개정 필요하죠.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하죠. 장기요양법 필요하죠. 노인복지법 개최하죠. 지역보건법 바꿔야 되죠. 치매 관련돼서 정신 관련된 법 바꿔야 되죠. 이게 바꿀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치매, 이 건강 지역 통합 돌봄법 단일법 하나만 딱 만들 수는 있죠. 빨리 통과는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절대 그걸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일본도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웠는데 우리나라 실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재정에 대해서는 몇몇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지역의 재량 자금을 어떻게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좀 떼서 지자체에 두고 그걸로 시설에 있는 사람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좀 돈을 주자. 근데 이제 아까처럼 보험이 스스로 그렇게 해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하고 공단 계신 분들이. 그래가지고는 커뮤니티 케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를 고양이라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합니다.